여러분, 그 알을 아주 잘 낳는 황금 암탉을 한 마리 비싼 돈 주고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황금 암탉이요? 매일 아침 황금알을 기대하면서 막 모이도 주고 정성을 다해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주인이 쓱 찾아오더니 그 암탉의 알 낳는 장기만 외과 수술을 하듯이 쏙 빼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오, 진짜 황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손에는 이제 알을 못 낳는 빈 껍데기 닭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분석의 주제는 바로 이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놀랍게도 이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계속 막 반복되어 온 일명 쪼개기 상장의 완벽한 요약이니까요. 자, 이건 좀 풀어보죠. 네네.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마침내 이 암탉의 배를 가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날 청와대의 풍경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아, 좀 특별했나요?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자리한 건 당연하고요. 그 맞은편에 개인 투자자 대표들, 또 벤처기업 대표들,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오, 진짜 다 모였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을 듣겠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그 고질적인 구조적 결함을 아예 수술대에 올리고 아주 구체적인 칼날에 들이대는 자리였던 거죠. 본격적으로 그 수술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특정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진영이나 특정 인물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팩트만 보는 거죠. 네. 오직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팩트,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정책이 발표되었고 또 이게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물리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만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직 자본과 시장의 논리 그리고 데이터라는 렌즈만 딱 끼고 이번 발표를 해부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한국 증시의 만성질환을 겨냥한 두 가지 거대한 정책, 바로 쪼개기 상장 원칙 금지와 코스닥 승강제 고입입니다. 네, 두 가지 아주 굵직한 정책이죠.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룰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간담회에서 시장의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낸 쪼개기 상장 금지부터 보죠. 아까 제가 황금 암탉 비유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였나요? 이게 수치로 비교해 보면 한국 시장이 얼마나 특수한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 상장 비율이 무려 18%에 달합니다. 와, 18%요? 다른 나라는 어떤데요? 미국의 경우는 고작 0.35%고요. 우리랑 좀 비슷한 경제 구조라고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높네요. 네. 게다가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결과가 더 참담해요. 최근 5년간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단행한 모회사의 72.7%가 시장 지수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아, 지수보다도 못 올랐다고요? 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평균 5.5% 오를 때 이 쪼개기 한 모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평균 3.5%가 하락했어요. 와, 시장 전체가 오르는 상승장인데도 내 주식만 떨어졌다는 거네요. 주주들 속이 진짜 까맣게 탔겠는데요? 그렇죠. 쪼개기 상장을 한 기업의 주주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LG화학이랑 카카오잖아요. 네, 시장에서 가장 뼈아픈 사례들로 꼽히죠. LG화학은 미래 성장 동력이었던 그 배터리 사업 부문을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딱 떼어내서 상장시켰잖아요. 근데 그 직후 한 달 만에 LG화학 주가가 무려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카카오도 상황이 똑같았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돈이 될 만한 알짜자 회사들을 줄줄이 다 떼어내서 상장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작 카카오 본사 주가는 고점 대비 80%가량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투자금이 자회사 상장이라는 이벤트 하나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체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유독 심하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랬다고 보기엔 좀 이상한데요? 정확합니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이 훨씬 복잡해요. 이게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뭔가요? 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라는 게 사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특히 오너 일가의 경영관 승계 과정이랑 아주 끈끈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승계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입니다. 네, 회사를 하나 파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이라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재벌 3세나 4세한테 이 회사 지분을 싹 넘기는 거예요. 아, 가치가 낮을 때 넘기면 증여세도 엄청 적게 내겠네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룹 내의 다른 계열사들이 이 자회사한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부 거래로 매출을 확 밀어주는 거네요. 네,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주고 순식간에 수조 원 단위의 우량 기업으로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빵빵하게 키워놓고 나서야 비로소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와, 상장하면서 공모자금은 또 엄청나게 끌어모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모 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가져야 할 기업 가치는 다 희석되는데 싼값에 미리 지분을 확보해둔 오너 일가는 상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쥐게 되는 거예요. 진짜 황금알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그룹 전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 매입이나 합병할 때 아주 든든한 실탄으로 쓰이는 겁니다. 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두고 내리꽂는 주식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게 이래서 나온 말이군요. 다고 선언한 핵심 배경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규제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더라고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92개 대기업 집단, 그리고 거기에 속한 2,930개의 비상장 계열사는 이제 신규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아예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심지어 대기업 집단이 아니더라도 상장 모회사가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는 전부 이 제한에 걸린다고요? 이 원칙적 금지라는 조항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자본시장에서 돈이 흘러가는 경로 자체를 강제로 확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의 경로가 바뀐다. 그럼 당장 기업들의 주가에도 엄청난 직업 변동이 일어나겠네요? 알짜자 회사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모 회사 울타리 안에 영원에 갇혀 있는다면 시장의 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아주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거거든요. 아, 지주사가 만년 저평가받는 거요? 네, 지주회사가 아무리 돈 잘 버는 우량 자회사를 품고 있어도 투자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유, 저 자회사도 나중에 좀 커지면 또 쪼개서 상장하겠지. 그럼 내 주식은 또 껍데기만 남을 거야. 이런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단 말이죠. 진짜 그랬죠. 그래서 지주사 주가는 자회사가 가진 실제 가치의 절반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이 쪼개기 상장이 법적으로 딱 맡기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전되나요? 자회사의 가치가 드디어 모회사의 가치로 온전히 합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회사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규제의 가장 큰 수혜주로 옛날에 쪼개기 상장의 대명사였던 LG화학이 거론된다는 거예요. 네, 시장의 아이러니죠. 사실 이미 상장해버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간 자식은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투자자들은 LG화학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막 키우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사업이나 다이오 신사업들, 이건 이제 떼어내서 상장시킬 수가 없게 됐잖아요. 아, 앞으로 클 자식들은 품 안에 계속 있는 거네요. 네, 그 신사업들의 성공 과실은 100% 지금 LG화학 주주들의 몫이 된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LG화학 말고 또 어떤 기업들의 혜택을 볼까요? 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수많은 비상장 IT 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는 SK스퀘어, 또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도 있고요. 더 이상 신사업 분리상장이 막힌 카카오나 HD현대 같은 지주사들도 아주 긍정적인 재평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혜를 보는 곳이 있으면 반대로 완전 날벼락 맞은 곳들도 있잖아요. 제가 자료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프리-IPO를 진행했던 기업들인데요. 아, 네. 그쪽은 지금 비상이죠.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드리면 프리-IPO는 기업이 한 1, 2년 뒤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걸 전제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미리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는 걸 말하잖아요. 상장해서 돈 벌게 해줄게 하고 돈을 땡겨온 건데 이 상장 자체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투자자들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상장을 못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내거나 투자금을 아주 높인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는 조항들이 보통 계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와,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HD현대 아주 알짜 로봇 계열사인 HD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3세 경영 승계랑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평가받던 화나에너지 같은 곳들은 사실상 상장 카드가 무기한 보류된 상황입니다.
상장 철회한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심지어 LS 이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일부 대기업 자회사는 이런 규제 발표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아예 자진해서 상장 절차를 철회해버리기도 했죠.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 규제안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외 조항이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있죠.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하거나 좀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해 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과거에도 한국 시장 보면 항상 이 놈의 예외라는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외가 하나둘씩 인정되다 보면 결국 이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주 타당한 우려입니다. 정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시장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거거든요. 근데 이번 규제안의 세부 심사 기준을 뜯어보면 단순히 설비 투자 때문에 자금이 급하다 이런 옛날 핑계는 더 이상 안 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 기준이 엄청 깐깐해졌나 보네요. 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상장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불가피성은 물론이고 지배주주랑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소지가 아예 없다는 걸 완벽하게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어떻게 하죠? 심지어 모회사 일반주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열어야 하고요. 일정 비율 이상의 일반주주 동의까지 무조건 얻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나온 일본의 히타치 사례가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대목 읽고 진짜 놀랐어요. 일본도 우리처럼 막 문어발식으로 중복 상장하는 문제가 심각했었나요? 엄청 심했죠. 일본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자기업 중복 상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2009년쯤에 히타치가 거느린 상장 자회사가 무려 22개가 넘었습니다. 와, 상장사가 22개요. 진짜 거대한 비효율 덩어리였겠네요. 네, 근데 일본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중복 상장에 대한 기업 지배 구조 지침을 아주 강력하게 개정했어요. 사실상 너희 소액주주 보호 못할 거면 중복 상장 다 해소해라.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준 거죠. 그래서 히타치가 어떻게 했나요? 결단을 내린 거죠. 핵심 사업이랑 거리가 먼 자회사들은 외부에 싹 매각해버리고요. 진짜 꼭 필요한 알짜 자회사들은 오히려 모회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지분을 100%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쪼개서 판 게 아니라 이미 상장된 걸 돈 주고 사와서 다시 본사 안으로 엄마 품으로 합쳐버린 거네요.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극적이었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핵심인 IT 분야에만 딱 역량이 집중되니까 히타치의 기업 가치가 막 폭발적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올랐군요. 네, 수십 년간 히타치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막 몰려들었고요. 지금 히타치는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우량주 중 하나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한국 당국도 이 깐깐한 예외 조항을 통해서 기업들이 히타치처럼 진짜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의도인 건 거죠. 뭔가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근데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열린다고 무작정 지주사 주식을 막 사모으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조심해야죠. 3월 18일 발표 직후에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게다가 지금 거시경제 환경, 그러니까 매크로 리스크가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맞아요. 매크로 무시 못하죠. 아무리 기업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고 한들 이런 거대한 매크로 폭풍 앞에서는 개별 정책 호재도 묻혀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책적 호재라는 건 시장의 토양을 서서히 바꾸는 작업이지 당장 내리는 소나기를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돈을 빼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일단 도망가고 보죠.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된다는 장기적인 호재만 덜컥 믿고 단기적인 매크로 변동성을 무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을 짓누르던 쪼개기 상장을 막아서 출혈을 멈췄다면 이제는 시장 전체에 막 신선한 피를 공급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선이 1,800개 종목이 몰려있는 곳,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향한 거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코스닥 차례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코스닥은 코스피로 가기 위해 잠깐 들르는 정거장 아니면 2부 리그 취급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코스닥은 좀 오래 들고 가는 장기 투자 철학이보다는 단기 테마주나 변동성에 베팅하는 곳 이런 인식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테오젠,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진짜 이름만 되면 아는 대장주들이 코스닥에서 덩치 좀 키웠다 싶으면 여지없이 다 짐 싸서 코스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다 넘어갔죠.
이렇게 우량주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거래량도 없고 실적도 없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만 남아서 시장을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태계 자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코스닥 순강제잖아요. 이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닥이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를 기업들 실력에 따라 세 개의 층, 그러니까 세그먼트로 딱 나누는 겁니다. 세 개로요? 어떻게 나누나요? 일단 시가총액 규모도 크고 실적이나 지배 구조가 딱 검증된 상위 80개에서 170개 정도의 우량주들, 얘네들만 따로 싹 모아서 최상위 일부 리그인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아, 프리미엄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을 모아둔 스탠다드층을 두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가 너무 부실하거나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아예 관리군으로 완전히 격리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저 처음 이 내용 들었을 때는 그냥 이름표만 새로 달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등반, 평반, 열등반 나눈다고 갑자기 애들 성적이 확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바꾸면 의미가 없죠. 근데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등급표가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거대한 돈줄을 움직이게 만드는 파이프라인 설계도였습니다. 와, 그 지점이 이번 승강제 정책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본시장은 결국 돈의 흐름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정부가 상위 우량주들만 딱 뽑아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구성하면 당연히 한국거래소는 이 프리미엄 기업들만 담은 새로운 주가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 새로운 지수가 생기는군요. 네, 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수의 수익률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엄청난 규모의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거예요. 아, 특정 기업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리미엄 바구니 전체를 통째로 사버리는 눈먼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투자 비율 5%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1,000조 원이 넘잖아요. 그중에서 주색 투자 비중을 고려해도 수조 원, 많게는 10수조 원에 달하는 기관 자금이 의무적으로 코스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수조 원이요? 와, 대박이네요. 근데 연기돈이 그 핀근을 거래량도 없는 위험한 소형주에 막 넣으려는 만무하겠죠. 절대 안 그러겠죠. 결국 이 막대한 자금은 새롭게 신설된 안전한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강제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구조적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겁니다. 와, 코스닥 상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망에 앉아서 돈벼락 걷는 셈이네요. 당장 이 프리미엄 티켓 거머쥘 유력한 후보들이 어딘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란 재무 요건 같은 걸 고려해보면 일단 코스닥 1위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또 삼성 투자를 받아서 화제가 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술주들이 우선순위로 거론됩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ABL 바이오, HLB, 리가캠 바이오 같이 굵직굵직한 신약 개발 성과를 내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도 아주 유력한 프리미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죠. 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번거롭게 코스피로 이전 상장 안 해도 코스닥 안에서 충분히 기관 자금이랑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딴질 하나 좀 걸어보겠습니다. 방금 코스닥 대장주들이 남을 이유가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가장 핫한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 여기는 이미 코스피로 이전하겠다고 주주총회 결의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승강제가 과연 이런 대장주들 이탈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냉정하게 팩트만 놓고 보면요. 알테오젠의 코스피 행은 이 제도로 못 막습니다. 이미 행정 절차가 다 진행 중이니까요. 아, 늦었군요. 하지만 당국이 이 제도를 통해서 진짜 노리는 건 알테오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제2, 제3의 알테오젠이 될 그 차세대 기업들한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죠? 당신들이 굳이 코스피로 떠나지 않고 여기 코스닥 프리미엄 리그에 남아만 준다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것 못지않은 막대한 패시브 자금이랑 연기금 수급을 보장해줄게. 이런 아주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거죠. 아하, 다음 타자들을 묶어두려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반대로 저 아래로 떨어져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승강제의 가장 어두운 이면,
바로 퇴출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강제는 그 혜택만큼이나 아주 가혹한 징벌을 동반하거든요. 맨 아래층인 관리군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집니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 유지 요건 중에 시가총액 기준이 고작 40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솔직히 동네 괜찮은 건물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그냥 상장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셈이죠. 근데 이 기준이 당장 2020년에 150억 원으로 훌쩍 뛰고요. 2028년에는 300억 원으로 또 상향됩니다. 와, 시가총액 150억 원도 안 되는 상장사면 거래량도 거의 없고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들이 수두룩한데 상장 폐지 칼날 맞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한 대형 회계법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자료가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상향된 기준을 딱 적용했더니 당장 2029년까지 코스닥 시장에서만 무려 137개 회사가 상장 폐지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137개나요? 대박이네요. 네, 특히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온 기업들입니다. 아, 기술 특례 상장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주지치당에 상장을 하려면 꾸준히 이익을 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나 AI처럼 당장 돈은 못 벌어도 기술력이 엄청 뛰어난 벤처기업들한테는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적자 상태에서도 상장할 수 있게 특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네네. 대신에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죠. 이 기간 안에는 무조건 매출 내고 이익 증명해라 이런 조건으로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여전히 적자 늪에서 못 헤어나오고 시가총액마저 쪼그라든 이 기업들은 새로 도입된 그 150억, 300억 원 허들을 도저히 못 넘고 그대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마디로 생태계를 싹 정화하겠다는 거군요. 우량주한테는 막대한 기관 자금 몰아주고 실적도 없이 상장사라는 껍데기만 유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현혹하던 좀비 소형주들은 가차없이 솎아내겠다. 맞습니다. 아주 냉혹하지만 건강한 시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술이죠. 자, 이렇게 쪼개기 상장 금지랑 코스닥 승강제라는 개별 정책들을 쭉 뜯어봤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퍼즐 조각을 하나로 딱 모아보면 결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거대한 목적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경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랑 금융당국, 기획재정부까지 합심해서 밀어붙이는 이 정책들의 종착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2027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한국 증시가 드디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려면 크게 두 가지 관문을 무조건 넘어야 하거든요. 첫째가 시장의 신뢰성입니다. 모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쪼개기 상장 아예 원천 차단하고 이번에 같이 발표된 것처럼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인력도 62명으로 확 늘려서 불공정 거래 뿌리 뽑고 그렇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심어주는 거죠. 두 번째 관문은요. 둘째는 접근성과 효율성이에요. 외국인들이 정보 쉽게 얻도록 영문공시 전면 의무화하고요. 방금 말한 코스닥 승강제를 통해서 투자하기 딱 좋은 우량주들만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관문을 딱 통과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MSCI 선진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기계적으로 투자되는 전 세계 글로벌 패시브 자금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수십조 달러요? 네,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그 순간 그 거대한 자금의 일부가 한국 시장을 향해 자동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 프리미엄 로드맵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죠. 와, 지금까지 분석을 듣고 나니까 이 정책들이 단순히 이 정부가 좋은 일 하네 하고 고개 끄덕이고 넘어갈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죠. 맞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릴 때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행동 원칙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첫째, 쪼개기 상장이 금지됐다고 해서 막 지주사태마다 이러면서 아무 주식이나 묻지마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꼼꼼하게 따져 놓으셔야 해요.
쉽게 말해서 지갑 껍데기에 붙은 명품 로고만 보지 말고 실제로 지갑 열어서 안에 알짜배기 자회사라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본질적 가치를 계산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둘째, 코스닥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테마나 소문에 휩쓸려서 재무제표 한 번 안 열어보고 실적 없는 적자 소형주에 돈 넣는 건 진짜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으로 눈 감고 걸어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시장의 뼈대가 완전히 바뀌고 돈의 물길이 바뀌는 변곡점이잖아요. 이 바뀐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구조 속에서 과연 돈이 어디로 고일지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계산해내는 현명함. 그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료의 행간을 쭉 읽다가 문득 든 도발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연기금이랑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 프리미엄 상위 100여 개 우량 기업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거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만약에 이 거대한 자금이 상위 1% 기업들에게만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면 중간 단계인 스탠다드 리그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덩치는 작아도 반짝이는 기술력으로 이제 막 커나가야 할 유망한 초기 벤처 기업들 말입니다. 혹시 얘네들은 오히려 시장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피 같은 동줄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비극을 맞이하지는 않을까요? 정책 입안자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역설적인 부작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네요. 대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을 막고 시장 생태계를 정화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코스닥이라는 수반에서 거목들만 살아남고 작은 묘목들은 말라 죽어버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진짜 우려되는 부분이죠. 과연 코스닥 승강제는 한국 자본시장을 구원할 마법의 지팡이일까요? 아니면 벤처 생태계를 상하층으로 잔인하게 갈라놓는 계급사회의 서막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룰 속에서 현명한 통찰력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지도를 아주 잘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